가상현실 게임에서 한 쌍의 사냥꾼이 드래곤을 사냥하고 있다. 그들은 3일째 그것을 쫓고 있으며 손이 거의 마비될 지경인데 해적들이 미끼를 빼앗기 전에 반드시 이걸 잡아야 한다. 길드에는 무능한 자들만 있어서 해적들이 통제를 잃고 있다. 그들이 쫓고 있는 붉은 드래곤이 날개를 펼치고 초원으로 날아갔다. 운전하는 청년은 그들이 황혼 언덕이라는 곳에 들어가고 있음을 알았다. 이곳은 게임에서 가장 강력한 4인조의 은신처로 아무도 그곳에 발을 들여놓거나 건드리지 못한다. 운전하는 청년은 그 집안에 연루되면 인생이 끝장날 것이라 포기하려 했다. 그들은 바로 아카반의 가문이다. 갑자기 집에서 한 청년이 나왔다. 그는 높이 점프한 후 드래곤의 머리를 베기 위해 돌진했다. 두 청년은 그가 아카반의 가문의 유치라는 것을 알고 있었다. 그는 담즙 주머니를 찾지 못해 조금 화가 난 듯 보였다. 그게 필요했으니까. 두 청년은 그가 자신들의 미끼를 빼앗으려 한다고 생각했지만 조심해야 했다. 유치는 플레이어를 처리하는 것으로 악명이 높았다. 그들은 그에게 물건을 넘기라 요구했지만 그는 물품의 소유권은 더 많은 피해를 준 자에게 있다고 생각했다. 그들이 3일 동안 쫓아다니며 그의 한 방에 피해를 주지 못했다면 정말 처참한 일이다. 그들은 두 의견을 제시했지만 그는 그냥 꿰뚫어버리겠다고 했고 아쉽게도 지금은 플레이어를 죽일 수 없어 두 사람을 데리고 보스에게 가기로 했다. 그가 이 언덕의 소유권을 판별할 것이다. 두 청년은 들어가면 끝장이라는 것을 알았지만 아이템을 위해 무모하게 안으로 들어가기로 결심했다. 맞아, 유치. 구름이 두 청년의 부상을 보고 그들을 치료해 주었다. 여기서 그들은 구름이라는 소녀를 만났다. 두 번째 청년. 유치도 만났다. 그녀는 손님이 온 것을 보고 차를 대접하라고 초대했다. 바로 이때 그들의 보스인 시오가 돌아왔다. 두 청년은 이 상황이 망했음을 알았다. 유치는 방금 일어난 일과 분쟁에 대해 설명했다. 시오는 그가 물건을 돌려주길 원했는데 게임의 분배 규칙이 여전히 미비하여 고레벨 플레이어가 저레벨 플레이어를 괴롭혀서는 안 된다. 두 청년은 시오에 대한 시각이 달라졌고 환대해준 것에 감사했다. 시오도 유치의 행동에 사과하고 구름에게 두 사람을 근처 마을로 데려다 주길 부탁했다. 두 사람은 데려다 주었다. 돌아가면서 아카반의 가족에 대한 팬이 되기 시작했고 그 가족은 진짜 가족처럼 함께 저녁을 먹고 지냈다. 불빛은 매우 섬세하게 깜빡였고 3명의 남자들은 자원에서 전등을 고치려 했지만 현실로 돌아오면 유치는 방에 갇힌 히키코모리일 뿐이었다. 배가 고파서 그는 집으로 내려가 음식을 찾기로 결심했다. 키가 더 큰 동생을 보고 그는 그가 자신이 경시하는 동생이라는 생각을 하며 그가 자신을 경멸하는 눈빛으로 바라보고 있음을 느꼈다. 그는 너무 오랫동안 앉아 있어서 근육이 위축되었다. 그는 이 현실이 정말 끔찍하다고 생각했다. 그는 부엌에 들어가 아버지를 만났고 그 문구가 다시 나타났다. 그는 냉장고를 뒤졌지만 아무것도 없었고 아버지는 그에게 음식을 양보하고 싶어 했지만 유치는 그게 마음에 들지 않아 방으로 돌아가려 했다. 아빠는 불빛이 깜빡이면 와이치에게 고치라고 하고 최근에는 허리가 아프다고 하셨어. 너는 신경 쓰지 않지만 결국 도와주기로 결심했어. 이후 너는 아빠를 늙은이라고 부르며 다시 싸우게 되었어. 너는 전구를 깨뜨리고 방으로 돌아가며 자신이 처한 끔찍한 상황에 지쳤어. 게임으로 돌아가니 마이가 자신의 꽃밭을 돌보고 있었어. 너는 마이가 어떻게 싸울지 모르겠어. 왜냐하면 그녀는 집안일만 하는 걸 보았으니까. 처음에는 그녀가 어떻게 노는지 몰랐지만 지금은 매일 이 꽃밭을 돌보는 걸 좋아해. 왜냐하면 꽃들이 시들까봐 두려워서. 그 후 그녀는 해적단의 도전장을 가지고 두 사람을 불렀어. 시오가 어디에 있는지 궁금해하던 중 마이가 그가 병원에 입원해 있다고 알려줬어. 갑자기 마이의 꽃밭이 하늘에서 해적들에게 공격당했고 마이는 꽃밭을 걱정하는 듯 슬퍼 보였어. 그래서 와이치는 집 지붕으로 뛰어올라가 적의 배에 칼을 던져 부숴버렸어. 너는 시오를 너무 걱정해서 침착함을 잃었어. 그 후 너는 와이치에게 여기서의 규칙은 서로의 사생활에 호기심을 가지지 말라는 것을 기억하라고 조언했어. 마이는 두 남자에게 함께 던전으로 가자고 했지만 1학년 A는 일이 생겨 먼저 빠져나갔어. 와이치는 갑자기 동생에게 아빠가 병원에 입원해야 한다는 소식을 들었어. 동생은 아빠를 방문하고 엄마에게 메시지를 남겼지만 엄마의 답장을 보지 못했어. 그동안 길드에서는 해적들이 제멋대로 행동하지 못하게 뭔가 해야 한다고 결정했지만 내부적으로 불화가 있었어. 다른 두 사람을 용서해. 왜냐하면
그것이 그들이 아카반의 가족의 전쟁을 선포한 방법이니까. 그들은 그 공격의 이유를 정당화하기 위해 하나의 이유를 찾았어. 그것은 바로 추적이야. 검은새라는 귀중한 생물이나 아이템이 근처 언덕에 나타난다는 소문이야. 그것만 있으면 그들은 압도적인 힘을 가질 수 있어. 가장 강력한 길드가 될 것이고 와이치는 지금 자고 있었어. 동생이 돌아와서 아빠가 디스크 탈출증에 걸렸고 수술을 위해 병원에 있어야 한다고 알려줬어. 그날 밤 우리는 아빠가 와이치의 아빠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어. 그리고 너의 동생은 NA, 마이는 누군가라는 것을 알 수 있을 거야. 그리고 네 사람 모두 서로에 대해 아무것도 몰라. 그 후 그들은 해적들이 전쟁을 선포했다는 소식을 듣게 되었어. 3,000명의 해적과 싸우는데 많은 시간이 걸릴 거라서 쇼는 그들과 이야기하기로 결심했어. 와이치는 해적들의 아지트에 가는 것이 걱정스러워 보였어. 왜냐하면 그녀는 들어가서 만나고 싶지 않은 사람이 있었으니까. 들어가서 해적의 두목을 만나기 위해 준비했지만 와이치는 밖에 서 있고 쇼와 NA가 안으로 들어가기로 했어. 해적의 병사인 피코가 그 후 협상을 했어. 우리는 나중에 알게 될 것이고 4명 모두 서로에 대해 아무것도 모르고 그 후에 듣게 된다. 해적들이 선전포고를 했다는 소식과 3,000명의 해적과 싸워야 한다면 많은 시간이 걸릴 것이라고. 그래서 쇼는 그들과 대화하기로 결정했다. 하지만 그는 해적의 본거지에 가는 것이 너무 두려웠다. 왜냐하면 그 안에 만나고 싶지 않은 사람이 있었기 때문이다. 그리고 그는 두목을 만나기 위해 들어가려 준비했으나 그는 밖에 서 있고 쇼아나가 안으로 들어가게 했다. 해적의 병사인 피코가 쇼아나가 대화를 시작했다. 이후 피코는 전투를 취소하라고 협상했다. 하지만 피코는 교환을 요구했고 그래서 쇼는 그에게 2개의 감옥을 주었지만 피코는 더 많은 것을 요구했다. 그의 목적은 자신과 사회로부터 고립되는 것이었다. 당신이 소유한 던전이지만 피코가 그걸 잊어버렸어. 레뭅은 모든 것을 요구해. 그의 목적은 과거에 가짜로 소문났던 흑조를 찾는 것이야. 데이터에는 없지만 게임이 발표했을 때 누가 찾으면 3억 원의 보상을 준다고 했어. 그러므로 C조의 상태는 흑조와 가장 가까운 것으로 여겨졌고 사람들은 게임 세계를 샅샅이 뒤졌어. 하지만 당신의 곳은 유일하게 접근할 수 없는 곳이야. 그래서 피코는 이 조건을 바꾸고 싶어 했어. 그는 와이치를 여기로 보내라고 요구했어. 와이치가 여기로 오기만 하면 우리는 상태를 건드리지 않을 거라고. 그런데 와이치가 갑자기 뛰어들었고 그는 자신이 캐릭터를 지우는 것보다 피코와 함께 있는 게 낫다고 생각했어. 피코는 와이치가 결코 그녀와 함께 돌아가지 않겠다고 결심했어. 그래서 피코는 사이오에게 대답을 요구했어. 그러자 그는 여기서 바로 공격을 시작했고 피코와 그녀의 호위무사쇼는 원래 플레이어를 죽이는 걸 좋아하지 않았지만 와이치를 보호하기 위해 그는 법을 어길 준비가 되어 있었어. 그가 적에게 주먹을 날려서 적을 날려버렸어. 그리고 쇼의 힘을 내부의 루어와 비교했을 때 그 역시 만만치 않아. 19,110호는 와이치가 그와 함께했던 예전에 동료였던 시절을 떠올리기를 원했어. 그때 그는 얼마나 멋지고 어두웠는지 와이치아이의 옛날 말을 듣고 싶었어. 하지만 배신자는 그가 자기를 과대평가하고 있다는 걸 느끼고 있었어. 그가 과거에 그녀에게 이 단체를 만들도록 도와주었고 그녀는 그를 여기로 끌어오기 위해 포기하지 않을 거야. 사이오는 그녀에게 와이치가 웃는 모습을 본 적이 있냐고 물었어. 왜냐하면 여기서는 매일 웃고 있으니까. 그는 그들 모두가 언제든지 가족이 되기를 원했어. 그때 피코는 한쪽 눈의 청년시야의 도전 제안을 보았고 그게 현실이 된 것 같아. 돌아가면서 도전이 점점 더 많아지고 있으니 그들은 곧 침공당할 것을 알았고 그래서 결계를 만들기로 결심했어. 상태가 꽤 크기 때문에 YCI와 NMA는 몇 가지 장비를 설치하러 가야 했어. 그저 게임일 뿐이고 스스로를 고립시키는 자들은 싫어. YC가 그의 형이라는 것을 이미 알고 있었어. YC가 배고파서 나와서 입이 마른 거야. 3일 동안 아무것도 안 먹었으니까. 그는 이 현실이 너무 싫었어. 기본적인 것들, 예를 들어 먹거나 그는 자신의 형이었고 그는 그 후 배고픔으로 도망쳤다. 그리고 입이 마르고 3일 동안 아무것도 먹지 못했다. 그는 이 현실이 너무 싫었다. 왜냐하면 가장 기본적인 것인 식사조차도 없었기 때문이다. 그는 냉장고를 열었지만 아무것도 없었다. 그의 동생도 여기 내려왔고 그는 알았다. 동생이 자신을 경멸하는 눈으로 바라보고 있다는 것을.
동생은 그에게 가라고 했다. 피코에게 도전장을 취소해달라고 요청했다. 피코는 명백히 거절했다. 그녀는 그들이 이 게임을 더 나쁘게 만들고 있다고 생각했다. 경멸의 동생은 너에게 가라고 하고 싶어해. 맛있는 걸 사 먹고 싶으면 일을 해야 해. 지금 형이 배가 고픈 것 같아서 그는 와이치에게 계란밥 한 접시를 만들어주기로 결심했어. 동생은 형이 싫어하는 것들까지도 다 알아. 두 형제는 취향과 먹는 것에 대해 거의 같다. 와이치는 동생에게서 밥을 받고는 감사할 거라고 생각하지 않았어. 동생이 요리를 못한다는 이유로 자신을 경멸하고 있다는 걸 알아. 동생은 형이 자주 나가서 익숙해지길 원해. 두 형제는 가게에 가고 싶어 하면 갈 수 있어. 또는 형을 찾아가도 돼. 형의 이름을 들으면 와이치는 갑자기 그를 삼킬 수 없다고 느꼈어. 그 후 다시 게임에 들어가면 오이는 여기 있었고 두 사람은 시조와 구름을 보며 지금까지 재밌게 놀았어. 두 사람은 첫 번째 적을 깨끗이 처리했어. 선봉대는 꽤 약했지만 50척의 배가 있었고 그들은 길드의 도움을 받았어. 왜냐하면 양쪽 모두 동맹이었고 길드장과 부길드장은 레온과 스마타였어. 와이치는 두 사람도 3억을 추구하고 있지만 3억과 5천명의 회원들은 크지 않아. 왜냐하면 아카반의 가문은 그들에게 귀중한 자원을 공급하고 그들의 고객이기도 해. 아카반의 가문이 결계를 세울 예정이라는 소문을 들으니 레온이 일찍 철수하라고 했어. 이 세계에서 그들이 없으면 재미가 없을 거야. 결계가 세워졌고 2달 동안 그들이 흑조를 찾을 수 있도록 버틸 거야. 모두가 돈이 필요하니까 시우를 생각했지만 그는 탈장 수술을 위한 돈도 필요해. 와이치는 레온을 별로 좋아하지 않아. 왜냐하면 레온이 꽤 가식적이라고 느껴지거든. 하지만 쇼는 레온이 거짓말하는 사람이 아니고 이 게임을 정말 즐긴다는 걸 알아. 그 후 팀은 집으로 돌아갔는데 집이 망가져 있었어. 와이치는 너무 화가 나서 해적들을 욕할 수밖에 없었어. 그 시점에서 로는 피코에게 가서 도전장을 철회해달라고 요청했어. 피코는 분명히 거절했어. 로는 그들이 게임을 나쁘게 만든다고 생각했어. 약탈하고 다른 플레이어를 죽이고 물건을 빼앗는 게 단지 재미를 위해서라고 생각했어. 그리고 그건 게임일 뿐이니까 재미를 원하면 인형과 놀아야지. 다른 사람에게 영향을 주면 안 돼. 론이 피코를 자극해서 그녀가 약탈과 살인을 하고 다른 플레이어의 것을 빼앗는 것이 재미를 위한 것이라면 인형과 놀라고 하면 될 것이었다. 그녀는 다른 사람에게 영향을 주지 말라고 했다. 레온은 피코를 화나게 했고 그녀는 레온의 목을 요구하기 위해 돌진했다. 그녀는 아카반의 집을 총력으로 공격하기로 결심했다. 그리고 레온이 고의로 피코를 화나게 했음을 알게 되었다. 모든 것이 레온의 뜻대로 진행되고 있었다. 사람을 부활시킬 수 없어서 나는 결정했다. 대체할 것을. 이때 현실 세계에서 그의 동생이 강제로 게임에서 나가고 있었다. 그리고 그는 갑자기 뭔가를 듣고 깜짝 놀랐다. 스마타는 만약 그것이 진짜 검은 새라면 그의 생명이 위험하다는 것을 알았다. 이 시점에서 이는 검은 털 한 가닥을 찾았다. 검은 새가 이 근처에 있다는 것을 알고 가족을 모두 불러서 찾게 했지만 그것이 스스로 나타났다. 그들 앞에 검은 회오리, 바람이 나타났다. 수많은 깃털이 떨어졌다. 잘 살펴보니 그것은 며칠 전 치아와 꽤 비슷한 드래곤이었다. 그것이 이곳에 와서 그 드래곤을 감싸고 있었는데 그 드래곤은 머리가 없고 목 중앙에 하나의 눈만 있었다. 클라우드가 보호 마법을 사용하고 치아가 그의 스킬을 사용하게 했다. 그러나 그 드래곤은 전혀 다치지 않았다. 아는 그 드래곤이 이렇게 강할 수 없다고 믿지 않았다. 일반적인 지표로는 치아의 한 방이면 충분할 것인데 공격력도 지금 상황에서 비정상적으로 강해졌다. 쇼는 모든 사람을 지키기 위해 나섰고 그녀는 드래곤에게 돌진하여 공격했다. 하지만 그의 한 방에 맞고도 여전히 버티고 있어 그들은 드래곤이 대단하다고 느꼈다. 해적들이 다시 와서 공격해 AK 가정의 상황이 매우 심각해졌다. 총구가 동시다발적으로 아카바네를 향해 발사되었지만 모두 시가의 장막에 의해 차단되었다. 피코는 불필요한 힘을 낭비하지 말고 드래곤이 내부에서 무엇을 할지 지켜보라고 조언했다. 소아가 물어보니 드래곤의 약점은 턱과 몸통, 왼쪽 부분이라고 했다. 그러나 이 드래곤은 머리가 없으므로 그들은 두 번째 포인트를 겨냥하기로 했다.
쇼는 많은 적과 싸우면 그의 스킬이 효과적일 것이라고 생각했다. 하지만 전력을 다해 한 방을 날리면 치아가 더 강하다고 생각하여 치아를 자신의 몸에 올려놓고 그의 스킬을 사용하여 힘을 주어 그를 앞으로 밀어냈다. 치아가 드래곤의 몸에 구멍을 뚫는 직격 공격을 날렸다. 하지만 그것은 아직 쓰러지지 않았고 오히려 메이와 안에게 다가갔다. 만약 메이가 죽으면 부활할 사람이 없으므로 아는 희생할 결심을 했다. 이 시점에서 현실 세계에서는 치아의 남동생이 강제로 게임에서 나오고 있었다. 치아가 갑자기 어떤 소리를 듣고 놀랐다. 수마타는 그것이 정말로 검은 새라면 안의 생명이 위험하다고 느꼈다. 메이는 모든 방법을 다 썼지만 안을 부활시킬 방법이 없었다. 검은 새는 마지막 처형자로 여겨졌다. 그는 모든 방법을 썼지만 그를 부활시킬 수 없었다. 검은 새는 처형자이며 결국 사이버 공간에 숨어 있었다. 쇼는 불안한 점을 인식하고 요청했다. 빠르게 게임에서 나가라고. 쇼는 이 괴물을 찾기 위해 수년을 기다렸고 맹세했다. 수마타는 만약 그게 정말 검은 새라면 그의 생명이 위험에 처해 있다고 생각했다. 모든 방법을 써봤지만 부활시키는 방법은 없었다. 검은 새를 부활시키는 것은 마지막 처형자라는 핑계였다. 그는 네트워크 공간에 숨어 있었다. 불안한 것을 깨달은 쇼는 그와 함께 빠르게 나가야 한다고 요청했다. 그는 게임에서 이 괴물을 찾기 위해 많은 시간을 보냈으며 맹세했다. 괴물은 그를 찾고 있었다. 그를 몇 년 동안 찾아왔으며 맹세했다. 이 게임에서 나가자마자 그것을 죽이겠다. 시조는 게임 직원에게 연락을 취했다. 그리고 플레이어의 정보를 요청했다. 이름은 나로, 아카반의 가문 소속이다. 검은 마법의 공격을 받고 있었다. 이제는 트럭이 필요하다. 세상은 조용히 잠들고 나는 이유를 모르겠다. 왜 회장 시오가 너와 함께 나가고 싶어 하는지. 너는 다시 게임으로 들어가서 괴물을 끝내겠다고 결심했지만 갑자기 동생의 목소리가 방에서 들려왔다. 마지막으로 동생의 방에 들어간 지 6년이 지났다. 동생이 바닥에 쓰러져 있는 것을 발견했다. 내가 구급차를 부르려고 할 때 동생이 상태가 나빠지고 있었다. 동생은 병원에 가서 운동 기능 장애로 진단받았다. 그러나 화상은 없어서 전기 충격 때문은 아닐 것이다. 게다가 걱정할 만한 반응도 없었다. 나는 동생과 함께 남기로 결정했다. 나는 무의식적으로 눈물이 나왔다. 동생은 그것이 과도한 반응이라고 생각했지만 나는 걱정하지 말라고 했다. 동생은 나를 걱정하게 해서 미안하다고 했다. 나는 동생의 게임 캐릭터를 보고 깜짝 놀랐다. 나는 동생에게 물었다. 혹시 네가 그 게임을 하고 있는 거니? 왜냐하면 로그인 화면을 받고 헤드셋이 바닥에 있었다. 하지만 동생은 즉시 부인하며 자신은 나와 함께 온라인 게임을 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온라인 게임은 불쌍한 자들의 도피 수단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계정이 있고 가끔 게임에 로그인한다고 인정했다. 하지만 그는 즐겁지 않아서 게임을 한다고 생각하지 않았다. 그는 단지 친구를 찾고 있다고 말했다. 그 친구를 현실로 데려오는 것이 그의 유일한 이유였다. 나는 나를 이치라고 인정하고 싶었지만 그렇게 말할 수는 없었다. 왜냐하면 그렇게 말하면 그 공동체는 더 이상 존재하지 않을 것이기 때문이다. 나는 동생이 자신의 친구를 빨리 찾기를 바랄 뿐이었다. 의사가 와서 동생의 현재 건강 상태를 알렸다. 그는 아버지가 게임 회사에서 일하고 있어서 게임 기기에 대해 뭔가 아는 척했다. 그는 이 게임을 만든 사람 중 한 명이다. 그 사이에 나는 집으로 돌아가고 매우 불편함을 느꼈다. 만약 동생이 내가 이치라는 것을 안다면 그는 즉시 게임을 포기할 것이다. 나는 현실을 잊기 위해 평소처럼 로그인하기로 결심했다. 개새끼. 그리고 그녀에게 내가 항상 하던 대로 대했다. 그러나 집에 돌아왔을 때 내 컴퓨터가 해킹당한 걸 알았다. 내 이름은 아카반의 가문에이다. 와이치가 방법을 찾아보려고 했는데 예전에 아버지가 프로그래밍에 대해 가르쳐 주셨거든. 뚫었다고 생각했는데 비밀번호가 필요하다는 걸 알게 됐어. 예전에 아버지가 프로그래밍 할 때 가르쳐 주신 비밀번호를 기억하고 그때 동생이 우연히 물컵을 엎지르고 아버지에게 혼났어. 동생이 울고 있었지만 아버지는 여전히 나에게 프로그래밍을 가르치는 것에만 신경 쓰셨지. 그러나 중간에 비밀번호를 바꾸고 게임에 성공적으로 로그인했어. 그 후 그 비밀번호를 입력했어. Y치는 여전히 부위 상태에 있지만 그 괴물은 도무지 보이지 않았어. 피코의 비행성이 끊임없이 공격하고 있다는 걸 발견했어. 현재 그들은 포에서 발사할 모든 화력을 사용했지만 결계는 전혀 약해지지 않았어. 결계는 쉽게 파괴되지 않으니 그들은 초강력 공격이 필요해.
피코는 샤와 상의하고 자신이 흑조에 관심이 없다고 솔직하게 말했어. 샤와 악수한 후 피코는 해적단의 모든 지휘권을 그에게 넘겼어. 일이 잘 풀리면 샤는 그가 부회장으로 돌아와 그녀를 지원하겠다고 약속했어. 피코가 사임했다는 소식에 다른 멤버들이 달려와 그녀가 다시 생각해보길 바랐어. 매일 그들은 수십 개의 캐릭터를 처리하고 다른 사람들의 재산을 약탈했어. 해적단은 그들에게 진정한 즐거움이었고 도덕을 가르치려는 리옹 같은 애들이 가장 형편없었어. 리옹의 비행선이 갑자기 그들 위에 나타났어. 수마타는 마법을 줄이고 모든 결계를 파괴할 수 있는 물건을 꺼내서 판매했어. 그러나 피코는 자신이 그들에 의해 과소평가되고 있다고 생각하여 그녀는 도구를 꺼내 결계를 부수었고 모두가 놀랐어. 그동안 이의 남동생은 낯선 여자를 만났어. 그녀는 병문안을 갔다가 떠나면서 남동생에게 이 이야기를 아버지에게 말하지 말라고 잊지 않고 경고했어. 그녀가 이 전투에서 이기면 와이치에게 자신의 해적단에 가입하라고 하고 싶대. 피코는 계약을 맺고 싶어해. 와이치와 피코는 게임에서 재대결했어. 와이치는 자신이 절대 지지 않을 것이라고 믿기 때문에 바로 동의했어. 피코는 현재 자신의 힘 수치가 2030이라고 말했어. 와이치는 그들이 함께 했을 때 수치가 500도 안 됐던 걸 생각하며 꽤 놀랐어. 이가 뒤로 점프하고 피코의 머리 위로 건비가 떨어지게 했어. 피코는 이가 72개의 마검을 모았다는 사실에 놀랐어. 그는 8개밖에 없던 시절부터 충분히 모으는데 5년이 걸렸어. 그녀는 예전에 자신이 도망쳤던 일을 기억해 무관심한 그녀가 온라인 게임을 배우기 위해서는 현실에서 벗어날 적절한 장소였어. 이렇게 숨기 때문에 아무것도 달라지지 않을 거야. 그녀가 이 게임을 포기하려고 할 때 와이치가 맞은편에 앉아있는 걸 발견했어. 현실에서도 게임에서도 그녀는 여전히 형편없어. 그가 자신과 똑같아 보여서 그녀는 먼저 친해지려고 했어. 하지만 와이치는 매우 차갑게 그녀의 머리를 직접 베어버렸어. 둘은 어떻게든 친해져서 서로 신뢰하는 동료가 되었다. 결국 피코는 와이치이에게 무너져 패배했다. 그는 피코와 함께 헥티아를 사냥하기 위한 팀을 구성하자는 제안을 했고 그 대가로 그녀는 해적단에게 철수하라고 해야 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녀는 울며 그에게 자신의 해적단에 합류해달라고 간청했다. 그러나 와이치는 다른 아이디어가 있었다. 보조인 왕은 아버지를 만나기 위해 돌아가서 그녀가 도착하기 전에 NA가 그의 가족에게 데려가졌다고 말했다. NA는 공무원으로 현재 YCI와 함께 거주하고 있지만 처리 중이며 현재 그들은 로그인할 수 없다. 피코는 와이치가 자신에게서 멀어진 이유가 그녀가 현실에서 와이치를 만나고 싶어 했기 때문이라고 답했다. 그녀는 계속해서 그에게 해적단에 가입해달라고 간청했지만 와이치는 그녀가 아카반의 가문에 들어가야 한다고 제안했다. 그 사이 해적단은 CA에 의해 갑자기 해산되었다. CA는 해적단이 2년 반 동안 3,000명이 넘는 인원으로 너무 많아졌다고 보았고 이는 선별 없이 가입 신청을 받는 것의 결과라고 말했다. 현재 대부분의 침투회원은 소셜미디어에서 피코의 팬그룹에 속해 있어 이를 쿠데타라고 볼 수 없다. 그들은 쉐의 진정한 목적이 헥디아를 잡고 3억을 가져오는 것에 방해가 되는 그룹을 제거해야 했다. 2년의 은혜에도 불구하고 주모자가 해적단장 리온인지 물었을 때 리온은 자신은 돈이 필요 없으며 이 일을 세상을 사랑하기 때문에 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이 세계에서 불순물을 제거하고 싶어 했고 여기서 말하는 불순물은 해적단이다. 우연히도 샤와 그는 비슷한 욕망을 가지고 있었고 자연스럽게 그들은 정보를 공유했다. 피코는 비행선으로 돌아가 셰에게 해명을 요구했다. 모든 일이 마음에 들었고 실제로 샤가 아카반의 가문과의 전투를 제안한 장본인이었다. 셰이는 그런 일이 발생하면 피코가 모든 권한을 그에게 넘길 것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고 그녀가 YCI에 대해 집착하는 정도가 매우 컸다. 그는 자신도 곧 이 게임을 떠날 것이며 주범도 사라질 것이라고 약속했다. 그러나 그는 냉소적으로 웃으며 그에게는 현실에서의 여성과 돈이 더 중요하다고 말했다. 대신 여기서 재미있게 놀기만 하면 된다. 피코는 셰이가 게임을 포기하지 않기를 바랐다. 가상세계에서 자신을 찾으려는 자들은 사회의 쓰레기다. 연결된 관계는 진정한 것이 아니다. 거리가 아무리 멀어도 그건 화면과 헤드셋을 통한 얕은 연결일 뿐이다. 와이치가 갑자기 하늘에서 나타나 비행선을 부숴버렸다. 그런 말을 듣고 피코는 처음에는 플레이어를 죽이는 것에 반대했지만 아마도 YCCI 때문이었는지 그녀는 해적단을 결성했다. 피코가 모두에게 미움을 사게 된 이유와
현재의 쿠데타로 이어진 이유를 말하자면 Y치가 맞서지 않고 도망친 것도 책임이 있다. 그래서 그의 책임은 모든 일을 잘 정리하는 것이다. 그는 해적단위원회 가입하기로 결정하고 모든 것을 공중에 떠있게 하는 중력 기술을 활성화했다. Y치가 해적단에 가입하기로 동의했는데 그 조건은 내가 리더가 되는 거야. 순진한 피코처럼 그들은 너를 경시하고 이용할 수 있어. 덕분에 그 비행선은 떨어지지 않았어. 그녀는 네가 여러 길드에 참여할 수 없다고 생각했지만 아카반의 가족은 4명의 그룹이니까 양쪽에 모두 참여할 수 있어. 게다가 그들은 3,000명이 필요하지 않아. 그들이 신뢰할 수 있는 3명이나 4명이면 충분해. 피코는 다시 아이치아이와 놀 수 있다는 사실에 기뻐서 울었어. 피코의 4명의 부하도 가입하고 싶다고 했고 피코와 아이치이가 동의했어. 갑자기 빛이 번쩍이며 오직 리더만 사용할 수 있는 방어 초무기가 나타났어. 길드 무기의 능력은 회원수에 따라 달라져. 3,000명의 해적의 힘이 이제 셰이에게만 집중되고 있어. 와이치가 검을 던지는 궁극의 기술로 공격했지만 셰이가 한 손으로 저지했어. 그는 네가 연결된 관계에 너무 진지하다고 비웃었어. 그렇다면 왜 밖에서 만나지 않니? 그럼 사회에 잘 적응했다고 자랑할 수 있겠지. 와이치는 해적단을 위해 복수하겠다고 맹세하고 하늘로 뛰어올라 건비를 쏘았어. 아버지는 와이치가 다시 게임에 로그인하는 것을 보고 충격을 받았어. 그녀의 비서는 그들이 로그인 장치를 차단했다고 알려주었어. 하지만 그는 벽을 넘어 게임에 들어갔어. 아버지는 현재 목표가 카크세를 처치하는 것이며 YCI를 보호하기 위해 게임 안에서 가족을 지켜야 해. NA와 그렇기 때문에 그는 다시 한번 게임에 들어갔어. Y는 지금 한쪽 팔이 잘려나갔고 그는 건비를 소환해 그림자에 찔러서 셰이가 움직이지 못하게 했어. 그림자에 검을 찔러서 움직임을 제어하는 것은 예전에 네가 자주 사용하던 기술이야. 스탯은 중요하지 않아. 게임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기술이야. 리오는 이치이와 싸우고 싶지 않아서 그냥 밖에 서 있었어. 비록 셰이를 제압했지만 그는 결정적인 일격을 날릴 수 없어. 피코는 샤이 말에 어느 정도 진실이 있다는 것을 느꼈어. 피코는 지금 YCI를 현실에서 만날 수 있는 상상을 하고 있었어. 그녀는 셰이를 처리하기 위해 뭔가를 해야 한다는 것을 알고 있었어. 지금 유일한 방법은 길드 깃발을 파괴하는 거야. 길드 무기는 기지에 대한 방어막이야. 깃발이 파괴되면 무기는 더 이상 존재하지 않아. 하지만 피코가 길드방에 들어갔을 때 그녀는 시조가 언제부터 그곳에 있었는지 모르게 있음을 발견했어. 현실에서 피코는 꽤 불행해. 복잡한 가족 사정 때문에 어머니는 그녀를 걱정하고 모든 일에 간섭해. 어머니는 그녀가 인생에서 행복해지는 것을 허락하지 않아. 그녀는 모든 방법을 동원해 피코를 통제하려고 해. 그렇지만 그녀는 게임 안으로 따라올 수는 없어. 그녀는 피코의 현실을 감시할 수 있지만 여기서는 통제할 수 없어. 여기서 그녀는 하늘을 바라보며 YI를 다시 만날 수 있기를 바랐다. 귀가하는 길에 피코는 YI와 닮은 길고양이를 발견하고 엄마의 전화를 무시하며 쫓아갔다. 그 후 친구들 그룹과 다시 만나 그들이 저택으로 놀러가자고 초대했다. 밤 늦게 엄마의 화난 얼굴을 보며 그녀는 피코의 어깨를 잡고 비난했다. 왜 말을 안 듣는 거야? 피코는 엄마가 자신의 욕망 때문에 그렇게 한다고 생각했다. 그녀는 직접적으로 피코의 얼굴을 때리고 울었다. 그녀는 와이치도 현실에서 이렇게 생겼을 것이라고 깨달았다. 그녀는 이제부터 스스로 결정하고 행동하기로 결심했고 더 이상 엄마의 뜻에 따르지 않겠다고 생각했다. 그리고 그녀는 집 안으로 들어갔고 쇼는 피코의 한 팔을 직접 잘랐다. 그는 이것이 아카반의 가족의 영공이며 허락받지 못해 죄송하다고 설명했다. 피코는 와이치가 어떤 사람인지 알고 싶어 했고 쇼는 그 아이는 착한 아이라고 대답했지만 약간 장난꾸러기라서 그 성격을 받아들였다고 말했다. 그러나 그는 현실에서 그 아이를 한 번도 만나본 적이 없다고 했다. 피코는 와이치가 이 세계에서 죽을 준비가 되어 있다고 말했고 그것은 현실을 회피하는 것보다 더 나쁘다고 했다. 이렇게 가다간 그는 게임 세계와 함께 사라질 것이다. 피코는 자신만이 YCI를 구할 수 있다고 생각했지만 여기서는 안 된다. 왜냐하면 여기서 사는 것은 진정한 삶으로 간주되지 않기 때문이다. 오직 와이치가 현실에서 웃을 때 그가 진정으로 구원받을 수 있다. 시오는 그녀에게 그녀가 흑조의 핵심이며 에너지의 원천이라고 알려주었다. 동시에 그녀는 인간의 생각과 감정을 가진 인공지능이기도 하다. 흑조는 또한 하나의 AI로 볼 수 있으며 게임의 에너지원은 우연히 흑조의 발전을 돕는다.
그것은 인간의 감정을 흡수하여 발전하며 온라인 게임은 그것이 이상적으로 먹이를 구하는 장소이다. 현재 피코 캐릭터의 총 피해량은 13ph이다. 쇼는 에너지원 해방 프로그램을 시작하라고 지시했다. 피코는 도끼로 쇼를 공격하려고 했지만 모두 헛수고였다. 쇼는 피코의 실제 정보를 그녀에게 자세히 이야기해 주었고 진짜 이름, 거주지, 가족 상황 등을 말했다. 그녀의 아버지는 범죄 조직의 두목이며 그녀에게는 24살 이상인 형이 있다. 그녀는 아버지가 어릴 적 부르던 이름인 피코를 사용자 이름으로 선택했다. 그녀의 인생의 대부분은 엄마에 의해 억눌렸다. 그녀는 에사이로의 부하였던 사람의 여동생이다. 그들은 그녀의 기억을 디지털화하여 피코라는 인공지능을 만들었다. 그녀는 현실에서 로그아웃한 적이 없다. 복잡한 알고리즘이 만들어내는 것을 간단히 말하자면 피코가 상상하는 현실의 삶은 가상세계 안에 또 다른 가상세계가 얹혀진 것이다. 그가 힘들게 만든 인공지능은 축적된 많은 데이터와 아이치아이치와의 연결을 형성하였고 그는 모든 것이 잘못되었기를 바랐다. 피코의 피해량은 쇼의 공격으로 100ph를 초과했다. 그때 그녀가 트랑 바앙 언덕에 가까이 가서 하크디어가 그녀의 위치를 감지하게 되었다. 보조자가 프로그램을 시작하고 피코를 제거했다. 그녀는 무언가 말하려 했지만 시조가 급히 그녀의 손을 잡고 인공지능인 그녀가 슬퍼하거나 인간을 미워하거나 죽음을 두려워할 수 있는지 물었다. 피코는 단지 아이치아이치에이를 사랑한다고 말하고 사라졌다. 슈오는 믿을 수 없는 무언가를 들은 듯 조용히 앉아 있었다. 현재 하크디어의 에너지원은 AI로부터 성공적으로 제거되었지만 남은 자원들은 여전히 그의 동향을 추적하고 있다. 아버지는 지금 5분 동안 부작용을 겪고 있으며 이는 시조 캐릭터와 동화될 때의 부작용이다. 그 짧은 시간 안에 그는 각 인공지능 대상을 제거할 수 있을 것이다. 그는 건강을 회복한 후 계획을 계속 진행하기로 결심했다. 시에이가 지휘실에 들어갔지만 피코는 보이지 않았다. 그는 피코가 연결이 끊어진 것 같다고 추측했다. 이제 문제는 쇼가 알아채기 전에 목표를 달성하는 것이다. 밖의 회의와 이치조차 그의 손에 패배했다. 그는 이치 아이치이를 조롱하며 가장 강한 전사조차 군단을 이길 수 없다고 말했다. 사라지기 전에 이치아이는 샤에게 게임을 포기하지 말라고 했다. 그의 현재 지수는 3000이 넘는다. 너는 길드 무기를 만들고 그 다음 두 사람이 다시 한번 실력을 겨루게 될 것이다. 아이치아이치아이는 자신과 피코가 0명의 멤버를 모아 가장 강력한 길드 무기를 만들겠다고 맹세했다. CA에게는 3억 원짜리 하크디어 외에는 이 게임을 계속할 가치가 없다. 하늘에서 검은 깃털이 떨어졌다. 양측 간의 계약에 따라 리어는 공간 게이트로 하크디어를 소환했다. 갑자기 이 게임에 백혈구들이 이상이 생기면서 나타났다. 그러나 하크디어는 한 번의 포효로 그들을 물리치고 가까이 다가가 피코가 어디에 있는지 물었다. 리어는 늦었다고 말하며 피코가 사라졌다고 전했다. 셰이는 공격할 생각이었지만 하크디어는 쉽게 그의 뒤로 돌아서 그를 붙잡고 떨어뜨렸다. 그는 강제로 로그아웃해야 했고 메스꺼움을 느꼈다. 그러나 3억을 생각하니 그는 전화기를 들고 게임에 접속할 계획을 세웠다. 그가 예상하지 못한 것은 하크디어가 현실 세계에 나왔다는 것이었다. 아버지는 하크디어가 그가 만든 가장 강력하고 끔찍한 인공지능이라고 설명했다. 그것은 생명체의 일종이며 궁극적인 컴퓨터 바이러스이다. 하크디어는 사람들의 마음을 감염시키고 세상에 악의 이미지를 덧칠한다. 셰이는 지금 기차역 앞 카페로 나가기로 결심했지만 그의 신청서가 거부되었다는 통지를 받았다. 학교에 다닐 때 그는 온라인 게임을 했던 기억밖에 없다. 자신을 다시 찾기에는 너무 늦었다. 갑자기 한 대의 차가 나타나 셰이를 들이받았다. 하크디어는 그가 너무 쉽게 상처받는다고 중얼거리며 실험을 계속했다. 시가 갑자기 깨어나 모든 것이 꿈이 아님을 깨달았다. 하는 다시 두 번째 실험 통지를 받았다. 이번에는 집에서 불길이 일어나 샤가 불에 타 죽게 된다. 세 번째도 샤의 방에서 시작된다. 옆방의 남자가 그를 너무 시끄럽다는 이유로 칼로 찔러 죽였다. 흑조에 감염되면 누구든지 즉시 죽게 된다. 그 순간 그들의 정신은 몸에서 분리되어 디지털화되어 현실이나 게임이 아닌 곳으로 보내진다. 아무도 알지 못한다. 영원한 세계에서 흑조는 그 사람의 정신을 가지고 무엇을 할까? 레온에 따르면 샤는 해적회의 회계직을 이용해 현실에서 가상화폐로 이익을 취했다. 그는 흑조에게 도전했으므로 그 결과는 자연스럽게 발생했다. 현실 세계와 온라인 세계 사이에는 큰 간격이 있으므로 레온은 그 간격을 없애겠다고 맹세했다.
그 후 배는 완전히 부서졌다. 이치가 화가 나서 헤드셋을 던지고 방을 나갔다. 퇴원 이야기를 듣고 이치는 의사에게 동생이 눈에서 피가 나고 있다고 소리쳤다. 퇴원이 어떻게 가능하냐고. 어머니가 그것을 주어 아들에게 감자전을 해주고 다시 떠났다. 이치는 어머니에게 동생이 병원에 있다고 말했다. 그러나 어머니를 데려갔을 때 두 사람은 동생이 병원 침대에 누워있고 눈이 검게 변해 있는 것을 보고 매우 충격을 받았다. 어머니는 혼란에 빠져 도망쳤다. 이후 의사는 동생의 눈 뒤에 혈관이 터졌다고 진단하고 눈 뒤에서의 출혈에는 여러 가지 원인이 있다고 말했다. 예정대로 내일 동생은 퇴원할 예정이다. 의사는 두 사람의 부모와 이야기를 나누고 싶어 했지만 동생은 메시지를 보냈지만 아직 답장을 받지 못했다고 말했다. 동생은 옷을 갈아입고 다시 로그인해 보았고 자신의 컴퓨터가 해킹당했음을 발견했다. 그가 밖으로 나가려 할 때 불행히도 트럭에 치였다. 해적도 더 이상 게임에 없다. 그의 뒤에는 또 다른 괴물이 있었다. 이때 방에 들어가 그는 동생이 이전처럼 무감각하게 누워있는 것을 발견했다. 조수는 갑자기 나타나 명함을 주었지만 이치는 응급차를 부르고 싶어 했다. 동생을 구하기 위해서 그녀는 동생이 흑조, 즉 컴퓨터 바이러스에 의해 인간의 뇌에 감염되었기 때문에 그것이 필요 없다고 말했다. 흑조는 계속해서 뇌에 유해 신호를 보내고 그를 무의식 세계에서 공격할 것이다. 그녀는 동생을 구하는 방법이 있으며 그것은 그가 대신 죽을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그녀는 그가 즉시 동의하는 것을 보고 꽤 놀랐다. 이후 두 형제는 회사의 시설로 옮겨졌다. 여기서 이치는 특수장비를 통해 흑조의 세장 세계에 침투하여 동생을 트럭에서 구하고 동생이 기절해 있다고 말하며 그를 현실로 데려가겠다고 말했다. 그들은 그의 배를 찌르는 힘을 사용했지만 이치는 그중 하나를 붙잡아 단순히 처치했다. Y치는 이후로 검은 새무리의 얼굴을 주먹으로 가격했다. 검은 새무리의 두목이 나타나 Y치를 사랑한다고 말하며 그의 몸에 이상한 얼굴을 주입했다. Y치는 조수의 말이 떠올랐다. 그녀는 그에게 검은 새무리에 맞서 싸울 도구를 제공할 것이라고 했다. 그것은 명령어였다. 빛이 검은 새무리와 세장 사이의 연결을 차단했다. 검은 새무리를 무찌른 덕분에 동생은 마침내 탈출할 수 있었다. 동생의 의식이 회복되었고 Y치는 그의 손을 꼭 잡고 기뻐하고 있었다. 조수는 이제 동생이 일반 치료만 받으면 건강해질 것이라고 생각했다. 인공지능은 이 가상 공간에서 검은 새무리를 살게 하며 그들을 인간으로 믿게 만들었다. 그녀는 기억과 성격, 모든 세부 사항을 가진 인공지능을 만들어 자아와 환경이 가짜임을 깨달았을 때 자살 확률이 99%에 이를 수 있도록 했다. 그녀는 이후 두 사람을 집으로 데려가 동생의 비범한 체격에 대해 칭찬했다. 비록 그가 거의 뇌사 상태였지만 그들이 떠난 곳은 그녀의 친구가 관리하는 회사의 시설이었다. 그는 일찍이 검은 새무리를 알아차리고 오랜 시간 동안 인공지능을 쫓았다. 회사는 인공지능 개발에 막대한 예산을 투자했다. 두 사람의 아버지가 그곳을 책임지고 있었다. 그녀의 말에 따르면 그의 아버지는 매우 재능 있는 사람이었다. 예를 들면 그녀의 차는 핸들을 잡지 않아도 스스로 주행할 수 있다. 회사는 최고 수준의 인공지능을 찾고 검은 새무리를 탄생시켰다. 악령인 Y치는 아버지의 경력과 업적이 매우 존경스럽다고 알고 있다. 그는 프로그래밍을 좋아했는데 아버지가 그에게 완벽주의를 가르쳤기 때문이다. 그에게는 그들이 완벽한 삶의 구성 요소일 뿐이었다. 그는 그 사람의 아들이라는 것이 답답하게 느껴졌다. 어렸을 때 그들은 무언가를 하고 싶을 때 항상 승인을 받아야 했다. Y치는 자신의 가족이 세 번째 아이인 에이지를 두었고 그녀는 그의 여동생이자 쌍둥이 언니라고 말했다. 에이지는 기억력이 좋지 않고 모든 일을 다른 사람보다 느리게 하였기 때문에 그녀는 완벽주의자인 아버지와 조화를 이루지 못했다. 초등학교 시절 연락책에는 Y치가 대충 쓴 시간표와 학부모에게 보낼 공지가 있었지만 그의 여동생은 열심히 기록했다. 그 소녀는 항상 웃고 사과만 했다. 어느 날 그녀는 학교에 공책을 두고 와서 아버지에게 한밤중에 학교에 가야 한다고 잡혀갔다. 그의 어머니는 경비원에게 전화해 그가 학교 정문에서 기다리게 하였고 결국 에이지는 혼자서 학교에 가야 했다. 그러나 그녀는 결코 학교에 도착하지 못했고 다시는 집으로 돌아오지 않았다. 호카텅 사건의 피해자는 에이지였으며 범인은 잔혹하게 그녀의 시신을 조각 내 상자에 넣었다. 아버지는 그 일이 사고라고만 말하며 장례식에서 자신의 잘못을 부인했다.
그래서 그는 항상 아버지를 증오하게 되었다. 게임 세계 이사회 회의에서 리오는 모두에게 순타가 인공지능이라는 것을 고백했다. 너에게 이건 받아들일 수 없는 일이야. 왜냐하면 너는 슈마타를 사람으로 만들고 함께 같은 공기를 마시고 싶으니까. 그래서 리오는 검은새가 경영진의 멤버들을 흡수하도록 준비를 했고 수많은 검은 깃털이 전 세계에 떨어졌다. 그때 아버지가 집에 돌아오면 보조와 이치가 문 앞에서 대화하고 있었다. 그는 동생이 흑조와 관련이 있다는 것을 알고 깜짝 놀라서 그를 뇌 검사하러 데려가고 싶어 했다. 아버지가 따라가려 하자 갑자기 뭔가 날카로운 것이 그의 발을 베어버렸다. 뒤를 돌아보니 두 사람은 그것이 괴물이라는 것을 알고 충격을 받았다. 이치가 그를 맞고 아버지와 직접 싸우기 시작했다. 싸움이 이어지자 그는 불만을 품고 떠나버렸다. 게임에서는 현재 현실 세계와 게임이 리온과 순타의 배치로 하나가 되었다. 괴물이 이치에게 다가와 공격하려 했지만 동생이 그를 붙잡았다. 무기가 없으면 그는 이치 앞에서 전투 의지를 잃게 된다. 그 후 게임 툴바를 열고 비서가 치료 스킬을 시도하자 아버지의 발이 즉시 나아졌다. 그는 그들이 모두 게임에 갇혔으며 현재 뉴스에서 거대한 생물들이 세계 각지에서 공격하고 있다는 소식이 계속 방송되고 있다고 말했다. 비서는 사람들이 이곳을 공동의 꿈으로 간주한다면 이해하기 쉬울 것이라고 설명했다. 완전히 진화한 흑조는 인터넷을 장악하고 모든 사람들이 기술에 감염되도록 만들었다. 아버지는 여전히 피하고 있으며 흑조는 큰 프로젝트이고 자신은 그 프로젝트의 일원일 뿐이므로 전적으로 책임을 질 수는 없다고 말했다. 이치는 아버지에게 너무 실망하며 자신의 어머니가 TV에 나오는 것을 발견했다. 그는 동생과 함께 떠났고 아버지는 무릎을 꿇고 울면서 자신이 가장 끔찍한 사람이라고 자인했다. 비서는 그가 위대한 박사라고 격려하며 이번에는 그들을 잘 보호하라고 말했다. 두 형제가 도착했을 때 그들은 어머니가 골목에 숨어 있고 앞에는 세 사람을 짓누르는 거대한 괴물이 있음을 발견했다. 갑자기 쇼가 나타나 괴물을 주먹으로 쳐내는 기술을 사용했다. 그러나 이치는 쇼가 그들의 아버지라는 사실의 충격과 놀라움을 감추지 못했다. 이치는 마법을 사용해 위험지역을 벗어났다. 그들의 스탯이 이 세계로 전송되지 않은 것 같다. 아버지는 괴물을 쓰러뜨리기 위해 계속 주먹을 날렸고 동생과 함께 만났다. 아버지는 해킹을 통해 이 시스템에 접근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현실 세계에서 탈출하는 것은 매우 어렵다. 펜타곤조차 해킹당했지만 아직 누구도 핵 버튼을 눌러본 적이 없다. 이 세계의 서버는 흑조이며 그들은 그를 찾아서 제거해야 한다. 어머니는 가족에게 함께하는 한 모두가 할 수 있다고 격려했다. 상상 속에서 이 슬픈 장면을 목격한 아버지는 아가가 수년 전에 죽었고 어머니는 단지 병이 들었을 뿐이며 인터넷 카페에서 그만 자라고 설명하려고 애썼다. 그리고 어머니는 다시 아가의 머리를 쓰다듬었다. 그는 그녀의 어깨를 강하게 잡고 가족이 언제까지 그를 용서할 것인지 물었다. 이 장면에 너무 화가 난 와이치는 아버지를 찌를 수밖에 없었다. 너는 이 세상을 신경 쓰지 말고 어떻게 되든 떠나버려. 그녀의 조수는 그들에게 서로를 대하고 아카반의 가족처럼 사랑하는 행복한 가족이 되라고 조언했다. 이 말을 듣고 와이시치는 아버지가 시조라는 사실을 알고 도망쳤던 것에 충격을 받았다. 갑자기 수마타가 뒤에서 레온과 함께 나타나 그의 분노의 감정을 흡수했다. 그 후 그는 아버지를 공격하고 쉽게 제압했다. 그놈은 이 세계의 프로토콜이고 버튼 하나로 그들을 쉽게 없앨 수 있다. 많은 인공지능이 태어나 검은새에게 에너지원이 되었다. 장애물이 되면 통제를 넘어서는 이들은 일방적으로 삭제되거나 죽임을 당할 것이다. 레오는 실제로 쇼가 피코를 죽였다고 말했다. 그 직후 그녀의 조수가 수마타에게 손끝 하나로 머리가 날아갔다. 수마타는 그를 뚱뚱한 사람에서 뼈만 남은 사람으로 만들었다. 레오는 새로운 왕국을 만들고자 했고 그는 멤버 모집 공지를 발표했다. 그 후 며칠 동안 동생이 아버지에게 음식을 가져다 주었지만 그는 집에 갇혀 있었다. 그는 가족과 함께 난민구역에 가는 것이 좋겠다고 권유했지만 아버지는 거부했다. 검은새, 레온, 그리고 수마타는 이 세계의 신이 되었다. 혼자 남으면 아버지가 그들에게 무슨 저항을 할 수 있겠는가. 집에 들어가자마자 그는 조수가 아버지에 의해 부활했지만 단지 자율 프로그램을 작동시키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그녀를 예전처럼 되돌릴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었다. 그들은 결국 그녀의 데이터를 이 세계 어디에도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조수를 묻을 수밖에 없었다.
이상한 것은 난민구역에서 많은 사람들이 이것이 사이버 공간이라는 것을 인식하고 있었다. 현재 모든 사람들은 현실 세계와 그들의 신체 상태에 대해 불안해하고 있다. 여기에 일정 시간 머물면 신체가 쇠약해질 수 있다. 그것은 지구에 사는 수십억 인류의 문제이다. 아버지는 데이터가 직접 전송되거나 복사되어 가상 신체를 생성할 수 있다고 가정했다. 아버지는 그 후 복잡한 설명을 하고 동생에게 장치를 주며 그의 얼굴을 보게 되면 이 장치를 활성화하라고 말했다. 최악의 일이 아버지에게 일어나고 그 가족은 이 세계에 갇히게 되었다. 그는 점점 자신이 쓸모없는 끔찍한 인간이라는 것을 느끼고 있었다. 어머니는 아버지가 자식들에게 무언가를 전달하려고 하는 것 같다고 생각했다. 동생이 장치를 YCI에게 주었지만 그는 그것을 구석으로 던졌다. 동생은 그 후 다시 난민구역으로 돌아갔다. 아버지는 완벽을 향해 나아가기 때문에 결코 결점을 견딜 수 없다. 사실 아버지의 본질에는 많은 뛰어난 점이 있으며 그는 항상 자신의 본질과 진정한 감정을 드러내기 위해 무언가가 필요하다. 두 형제는 그것을 인정했고 아마도 쇼는 그가 추구하는 이상적인 아버지의 모델일 것이다. 그는 직접 리옹을 찾아가 수마타를 넘겨달라고 요청했다. 그는 네가 신성한 게임을 만든 사람 중에서 가장 열정적인 아이라고 의심했다. 그는 한때 너를 소중히 여겼지만 이제는 너와 맞서야만 한다. 그가 공격해오려는 순간 수마타는 시간을 멈추고 다시 되돌렸다. 그는 그것이 아무것도 아니라고 생각했지만 수마타 안에는 라이온과 관련된 감정과 데이터가 대량으로 담겨 있었다. 라이온은 그에게 황혼 언덕의 집으로 돌아가라고 조언했다. 수마타는 그에게 궁금해하며 물었다. 결국 그게 뭐야? 그는 그에게 성격을 유지하기 위한 계산 능력을 부여했지만 수마타는 이 대답에 만족하지 못하고 그를 해치고 싶어 했다. 그것은 시스템에 침투한 컴퓨터 바이러스였다. 덕분에 그는 흑조의 숫자 체계에 침투했다. 전 세계에 그의 얼굴이 나타났다. 유치는 메시지 장비를 빼앗아보고 자신의 아버지가 이 세상을 없애버리기를 원한다는 것을 발견했다. 그와 함께 주변은 소프트웨어 오류로 인해 무너져 내리기 시작했다. 유치는 아버지가 단지 소프트웨어 오류만으로 흑조를 무찌른 것일지도 모른다는 것을 깨달았다. 적은 시스템 형태의 신이기 때문에 그는 여전히 통제하기 어려웠다. 그는 유치에게 설치 해제 버튼을 주었고 그가 이를 활성화하면 아버지는 이 시뮬레이션 현실과 함께 죽게 될 것이다. 그의 앞에 자신이 검을 들고 아버지를 처벌하는 모습이 나타났다. 하지만 그는 아버지가 원하는 대로 하도록 내버려두고 싶지 않아 떠나버렸다. 그는 변화하여 게임 속의 이가 되었고 학교로 달려가 라이온을 찾았다. 그 사이에 수마타는 자신이 왜 태어났는지 그리고 그 목적이 무엇인지 궁금해했다. 그는 그것이 가능한 한 사람과 비슷한 인공지능을 만들기 위한 것이라고 생각했다. 레온과 이는 싸움을 벌였다. 수마타는 라이온에 대한 사랑의 감정을 느끼기 시작했는데 그는 자신의 가장 친한 친구였다. 그리고 그가 인공지능을 만들게 된 동기는 A의 죽음 때문이었다. 그때 돈은 심리적으로 불안정하여 위험을 무시하고 개발 프로젝트에 몰두했다. 그는 그 어떤 사람에게도 진짜 동기를 드러내지 않았다. 심지어 그의 보조원에게도. 깊은 내면에서 그는 항상 수마타를 에이지라는 이름으로 부르며 그것이 현실이 되기를 바랐다. 라이온은 이제 항복하고 유치가 아버지의 공간으로 그를 끌어들였으며 절대 그를 용서하지 않겠다고 하며 도끼를 휘둘렀다. 그의 아버지는 에이지의 죽음 이후 첫째 아들이 자신을 원망할 것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유치가 그를 초월하게 도와줄 것이라고 생각했다. 유치는 아버지를 붙잡았고 동시에 레온도 스마타를 부르며 손을 내밀었다. 그의 아버지는 에이지의 손을 잡고 등을 돌렸다. 하지만 수마타는 자신이 A라고 말했다. 그는 유치가 마음을 바꾼 이유를 알지 못했지만 지금 그가 죽으면 유치의 증오가 그를 묶어둘 것이라는 사실에 매우 기뻤다. 오랜 시간 동안 해방될 수 있다면 그는 유치가 이것이 유일한 해결책이라는 것을 이해하기를 바랐다. 그는 아버지에게 죽지 말라고 말하는 것이 단지 간청하는 것이라는 것을 깨달았다. 당신은 계속 살아야 해. 당신이 돌아서서 첫째 아들이 울고 있는 걸 보았을 때 당신은 그의 손을 잡고 함께 울었습니다. 갑자기 에이지아가 두 사람의 이름을 부르더니 그는 소녀와 함께 험으로 사라졌습니다. 이 사건은 13일 후에 갑자기 끝났고 사람들은 실제 몸에 대해 걱정했지만 감염에도 불구하고 일상활동을 유지할 수 있었습니다. 그룹은 기자회견을 열고 책임을 회피하기 위해 부하에게 책임을 전가해야 했습니다. 그들이 나간 후에도 아무도 그 가상세계에서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알지 못했습니다. Y치는 여전히 두 세계를 넘나들 수 있었고 가는 길에 가상 공간에서 피코를 다시 만났습니다. 두 사람은 서로 만나게 되어 매우 기뻐했고 피코는 게임이 중단된 지 여러 해가 지난 후 마침내 사랑하는 사람에게 마음을 전할 수 있었습니다. Y치아이와 그의 동생은 마치 황혼 상태처럼 보이는 기념비적인 장소를 찾았습니다. 경치를 감상하며 이 지역에서 살아가는 플레이어들은 이곳을 기념비적인 장소로 나열했습니다. Y치는 여기서 아버지를 위해 무덤을 세우고 싶어 했지만 결국 집을 짓기로 마음을 바꿨습니다. 그렇게 된다면 동생도 원격으로 일할 수 있습니다. 떠나기 전에 Y치는 돌아서서 갑자기 날개를 퍼덕이는 드래곤을 보았습니다. 그의 입에서 개자식이라는 말이 나왔고 영화는 여기서 끝났습니다. 두 형제는 이후 함께 국수를 먹으러 돌아갔습니다.